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과 관련돼서 바로 직전까지 국회의원 하시고 서강대 부총재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읽으신 서강대학교의 최훈열 부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최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직함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교수가 제일 좋은 직함이니까. 네네. 최근에 교수님 우리 증시 모습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그동안 경험을 바탕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제가 자본시장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과거 한 30몇 년 동안 네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항상 제가 강조한 거는 어떤 원칙에 충실하라. 그리고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근접하는 것이지 네네. 일시적인 등락이거는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전대미문의 지금 위기잖아요. 네네. 기업의 수지 구조라든지 여기도 엄청난 데미지가 많이 갈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화랑을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원칙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사람으로서 약간 걱정도 좀 되는데 본질 가치에다가 또 그때그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라서 상당히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관련된 증시 중에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종전의 증시에서 보면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명칭이 있더라고요. 로빈 후드라든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닌자개미라든가,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과거 우리 증시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자를 구분하면 기관 투자자가 있고 개인 투자자 있고 그러잖아요. 네.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은 조금 문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만 하면 이제 오히려 동학개미 네네.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는 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편 다행이다도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또 걱정도 좀 들어서 네네. 앞으로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이 결국은 주가라는 게 기업의 본질 가치에 궁극적으로 근접하는 거다. 이 생각을 좀 갖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부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가 교수님이 그동안 이제 증시 발전에서 굉장히 힘줘서 우리 증시가 취역할 때 기관 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 과정에 소위 동학개미라 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교수님 이쪽 분야는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여러 학자들도 걱정을 많이 한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과잉 유동성으로 뒷받침되는 이 시장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유동성이 평생 계속 뒷받침이 되면 유지가 되겠죠. 네네네. 그러나 저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을 언젠가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흡수하는 그런 상황도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워낙 이쪽 부분이 관심이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 제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총괄적으로 또 소외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공이 이제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1982년에 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 분야로 학위하고 돌아와서 대학에 가르친 사람이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2번째, 3번째 정도 되고 젊은 나이부터 일찍 시장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학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장감 있는 연구를 좀 많이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에도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래소라든지 예탁원이라든지 증권전산이라든지 증권금융이라든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행운이었던 게 그 각 기관이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네네. 거의 모든 기관의 경영 진단을 제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네. 그 발전 방향도 제시해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유명한 일화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건 뭐 다른 학자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고 또 1995년에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당시 이제 증권연구 원장으로서 또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상당히 뭐 참여할 수 있었다.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한 기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금융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네. 않습니까? 뭐 라임이라든가 뭔가 그래서 자본시장의 그런 분야의 방지역에서 굉장히 일평생 동안 노력하신 입장에서는 남다른 그 감회가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이라는 산업은 네네. 다른 산업과 달리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산업이다. 그래서 금융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좀 많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네네. 그 부분과 또 자율과 창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항상 제가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자율과 창의를 한없이 부여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금융산업이 성장을 한다. 네네. 최근에 이제 라임 사태나 DLF 사태를 보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이제 사모펀드 시장을 굉장히 활성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지난 4, 5년 동안에 유일하게 새로운 일자리가 4,000개 이상이 이 시장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국가 경제에도 순기능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그럼 자율과 창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율화를 할 때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게 같이 좀 제정이 돼서 네.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한쪽은 법과 원칙을 어겼을 때는 파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징계를 하는 두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될 텐데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겪다가 이번 이제 8년 만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게 3개월 효과를 크게 하셨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율화를 하는 그 시점에 이런 법이 같이 보완이 되면서 갔더라면 네. 아마 이런 사고가 사전에 좀 방지가 됐을 텐데 이게 이제 워낙 입법이 늦어지다 보고 이것이 앞서가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과거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보면 한번 풀어줬다가 사고 나면 또 닫아버립니다. 네네. 이게 완전히 냉탕 원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금융이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 있으면 물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반드시 이 산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예? 그 생각만 가지고 좀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 대처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DLF 사태 터지자마자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걱정한 대로 역시 금융감독 당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져야 될 책임도 많거든요. 네네. 금융감독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예방적 감독이 훨씬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네네. 안 나게 하는 게 목표지 감독을 부실하게 해놓고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묻는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건 잘못된 거다. 네. 앞으로 금융감독도 그런 예방적 감독을 잘하려면 네네.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들이 필드에 있는 일반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못 따라갑니다. 이쪽에서. 근데 그런 거가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8년 만에 이제 제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 정기국회 때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는 좀 기업한테 한없는 자유를 주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한적으로 묻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앞으로는 좀 시장 질서가 좀 정리되지 않을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제가 발의한 법에는 이제 입증 책임, 사고가 났을 때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 입증 책임을 투자자, 소비자가 하라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금융상품이라는 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조를. 네네. 어떻게 소비자가 입증을 합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요. 그런 입증 책임을 회사가 해라. 이게 부실한 상품이 아니라는 입증을 니네 스스로 해라. 아, 그거는 좀 잘 이루어진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 그 다음에 만약 사고가 나서 투자자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가 내 법안 발의한 내용에는 투자자가 본 손실의 3배 내지 5배를 회사가 변상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징벌적 과징금 정도로 지금 낮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 금융 소비자가 피해 안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네. 피해 보게 해놓고 그 변상이 좀 과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 정도 이렇게 해야 네. 금융회사들도 처음에 상품을 디자인하고 론칭을 해서 판매할 때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느끼지. 지금은 뭐 피해자면 피해자지 회사가 보는 피해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상품도 많이 나오고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도 뭐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소비자보호법 지금은 이제 징벌적 과징금 정도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집단소송 대상까지 하자. 네. 그것도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제 법안엔 그거는 안 넣습니다. 안 넣은 이유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 쪽에서만 집단 소송은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일반적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 도입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도입이 되면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제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 무브먼트에 의해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무한한 자유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한한 책임을 또 져야지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선진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최근에 요구되는 가치라든가 정직이라든가 투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